2007년 4월 17일 화요일 아침 8시 40분 대구 중구 남산동의 오래된 예식장 앞에는 노란색 철제 펜스가 길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펜스 위에는 철거 작업 중 출입 금지라고 적힌 붉은 글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1980년대에 지어진 3층짜리 건물 하나가 반쯤 속을 드러낸 채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희미하게 남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목화 예식장. 한때 주말마다 흰 장갑을 낀 안내원들이 서 있었고 신랑 신부의 가족들이 꽃다발을 들고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 건물 안에는 축하 음악도 하객들의 웃음소리도 신부 대기실의 분주한 발걸음도 없었습니다. 낡은 벽지가 뜯겨나가는 소리와 쇠망치가 콘크리트를 때리는 소리만이 빈 예식장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2층 가장 안쪽에는 패백실이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벽지가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벽 한가운데에는 오래전 걸려있던 봉황 그림의 자국만 네모난 먼지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다리 하나가 부러진 패백상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 잊고 간 듯한 낡은 나무 상자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철거반장 김도철은 그 방을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도 다른 방보다 공기가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창문은 이미 깨져 있었고 바람은 분명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방 안쪽에서는 오래된 향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가 젖었다가 마른 냄새, 오래된 천이 썩어가는 냄새,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아주 묵직한 향냄새였습니다. 여기 바닥부터 뜯읍시다. 김도철이 손짓하자 인부 2명이 패백실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패백실 바닥은 다른 방과 달랐습니다. 아래 공간을 띄워 만든 나무 마루였습니다. 오래된 예식장에서는 패백상을 조금 높게 보이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단을 올려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부 하나가 쇠지렛대를 마루장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못이 깊이 박혀 있었고 나무는 세월을 먹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쾅! 첫 번째 망치질의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쾅! 두 번째 망치질의 마루장 하나가 조금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렛대가 깊숙이 들어간 순간 바닥 밑에서 텅 빈 공간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부가 손을 멈췄습니다. 반장님, 여기 밑이 좀 이상합니다. 김도철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들린 마루장 사이로 어두운 틈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바닥 아래에는 예상보다 넓은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목자의 더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먼지가 조금 걷히자 그것은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무함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흔히 보던 혼수함 혹은 예단함처럼 생긴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겉면에는 검붉은 칠이 거의 벗겨져 있었고 모서리에는 녹슨 금속 장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상자가 바닥 밑 깊숙한 곳에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왜 여기 넣어놨어? 인부 하나가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패백실 안의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다른 층에서 들리던 철거 소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방 안에 선 세 사람에게는 멀리서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도철은 장갑 낀 손으로 상자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무가 약해져 손가락이 닿은 부분이 부스러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당기자 상자는 바닥 아래에서 천천히 끌려 나왔습니다. 먼지가 한꺼번에 피어올랐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오래된 향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작은 잠금소해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미 녹이 슬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철이 쇠지렛대 끝으로 잠금쇠를 건드리자 그것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처음 보인 것은 푸른색 천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갈색 얼룩이 번진 보자기였습니다.
신부 집에서 예단을 싸보낼 때 쓰는 그런 천이었습니다. 김도철은 순간적으로 이 상자가 정말 혼수품을 담아두었던 물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예식장이라면 누군가 잊고 간 물건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사이에서 작은 금속빛이 반짝였습니다. 인부 하나가 손전등을 더 가까이 비췄습니다. 그것은 반지였습니다. 아주 가는 손가락 뼈에 끼워져 있는 반지였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숨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김도철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발뒤꿈치가 패백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인부 하나가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빛이 바닥을 굴러 상자 안쪽을 비스듬히 비췄습니다. 푸른 보자기 아래로 사람의 뼈가 보였습니다. 완전히 말라붙은 천 조각들 사이에 사람의 손과 팔, 그리고 오래된 붉은 비단 조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몇 초 뒤 김도철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장갑 안에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블리비에 신고가 들어간 시각은 오전 8시 52분이었습니다. 여기 예식장 철거 현장인데요. 사람 뼈 같은 게 나왔습니다. 패백실 바닥 밑에서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김도철은 상자를 다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안에 푸른 보자기가 있었고 반지가 있었고 아주 작은 은색 장식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에 꽂는 비녀였습니다. 신부가 한복을 입을 때 쓰는 은비녀. 비녀 끝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20분쯤 뒤였습니다. 순찰차 2대가 철제 펜스 앞에 멈췄고 곧이어 형사 차량 1대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현장 감식반은 흰 장갑을 끼고 패백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더 열었지만 냄새는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 밑에서 올라온 오래된 향 냄새가 방 전체에 더 넓게 퍼졌습니다. 감식반원이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푸른 보자기, 붉은 한복 조각, 은비녀, 얇은 금반지, 그리고 상자 바닥에 붙어있던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종이는 습기 때문에 절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부분에는 날짜가 보였습니다. 2001년 10월 21일. 그 아래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재, 한서윤. 현장에 도착한 강태식 형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당시 대구 중부경찰서 강력계에 있던 형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부서로 옮겨 있었지만 6년 전 접수되었던 한 실종 신고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사라진 여자, 예식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 신부. 가족들은 납치라고 주장했고 시댁 쪽은 파혼과 도주를 말했다. 증거는 부족했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건 기록 속 이름이 바로 한서윤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패백실 한가운데에 서서 오래된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6년 동안 한 여자의 이름은 도망간 신부라는 말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이름은 예식장 패백실 바닥 밑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감식반원이 은비녀를 투명한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비녀가 비닐 안에서 작게 움직이며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형사가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자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SY Hearts MJ 2007 침 1일. 강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날짜는 결혼식 날짜였습니다. 실종된 신부가 마지막으로 입을 예정이던 한복, 마지막으로 끼고 있었을 반지, 마지막으로 꽂았을 비녀가 모두 한 상자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때 패백실 문가에 서 있던 젊은 순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 방이 패백실 맞습니까? 강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뒤집힌 패백상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뒤
시부모 앞에 앉아 절을 올리던 자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추와 밤을 던지며 자손 번창을 빌던 자리, 가족이 된다는 말을 가장 엄숙하게 주고받는 자리, 그 바로 아래에 한 여자가 6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결혼식장으로 오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장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았던 바닥 아래 폐백실 밑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자 예식장 밖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상인들이 철제 펜스 너머를 들여다보았고 누군가는 오래전 그 예식장에서 친척 결혼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2001년에 이곳에서 신부가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낮은 웅성거림이 되어 철거 현장 앞을 떠돌았습니다. 강 형사는 오래된 사건 파일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폐백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깨진 유리 너머로 대구의 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바닥에 뜯겨나간 마룻장 위에 길게 떨어졌고 그 끝은 방금 꺼낸 나무 상자의 빈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6년 전 한서윤의 어머니는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절대 말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말을 오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도망간 신부, 마음이 변한 여자, 돈 문제로 사라진 여자,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고 누군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폐백실 바닥 밑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유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년 동안 한 사람에게 씌워져 있던 거짓말의 껍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기 전 경찰은 한서윤의 유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얕고 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거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경찰관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식장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예식장입니까? 경찰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던 곳 근처의 목화 예식장입니다. 폐백실 바닥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들고 있던 컵이었을 것입니다. 6년 동안 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버티던 사람에게 그 말은 너무 늦은 대답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폐백실 안의 상자는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증거물들은 번호가 붙은 봉투에 담겼고 유골은 조심스럽게 수습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닥 밑에 빈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둡고 낮은 공간은 이상하게도 아직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태식 형사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뒤집힌 폐백상, 뜯겨나간 마룻장, 푸른 보자기의 작은 실밥, 그리고 상자 옆에서 발견된 한 짝뿐인 붉은 꽃신. 그 꽃신은 유골과 조금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치우다 빠뜨린 것처럼, 혹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것처럼. 강 형사는 그것을 보며 6년 전 기록 속 마지막 통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한서윤이 친구에게 남긴 마지막 말. 시어머니가 잠깐만 더 들르래. 끝나면 바로 갈게. 그 말이 폐백실 안의 먼지 속에서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대구의 오래된 예식장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웨딩함 하나가 6년 동안 닫혀있던 사건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한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잔인한 거짓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한서윤을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녀가 왜 결혼식장으로 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푸른 보자기를 묶은 손이 6년 동안 누구보다 슬픈 얼굴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폐백실 바닥 아래에서 나온 것은 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한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아주 오래 감춰져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2001년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대구 중구의 한 작은 골목 안에는 오래된 한복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크지 않았습니다. 붉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옥분 한복이라고 적혀 있었고, 유리문 안쪽에는 신부 한복 몇 벌이 마네킹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른 비단 냄새가 났고, 그 뒤로는 오래 태운 향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따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한서윤은 그 한복집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금박이 박힌 소매 끝, 머리에 꽂을 은비녀 하나. 거울 속의 그녀는 분명 신부였습니다. 내일이면 예식장에 서야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결혼식 하루 전 신부에게서 흔히 보이는 들뜸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손끝은 계속 치맛자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뒤쪽에서 장옥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민재의 어머니였습니다. 55살. 키는 크지 않았지만 늘 허리를 곧게 세우고 다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고 말을 할 때마다 상대가 대답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예의 바르고 깔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사 날짜를 절대 잊지 않고 손님에게 차를 나올 때도 찻잔 방향까지 맞추는 사람. 그러나 한서윤은 그 차분함 안쪽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을 결혼 준비를 하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장옥부는 거울 속 한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네가 한서윤이 아니라 박씨집 며느리야. 한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니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옥부는 한서윤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결혼하면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 어린이집 선생일, 남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집안일에는 방해가 돼. 어머니, 그 이야기는 민재 씨하고도 아직. 민재는 내 말을 알아들을 거야. 그 한마디에 한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민재는 늘 그랬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미안하다고 했고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식장, 신혼집, 혼수, 예단, 심지어 결혼식 뒤 어디서 살 것인지까지 장옥분이 먼저 정했고 민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러는 건 아니야. 그 말이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나중에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한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한복을 입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에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자기 목소리를 잃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장옥분이 창밖을 흘끗 보았습니다. 박민재의 차였습니다. 그는 퇴근 후 한복집 앞에 잠시 들른다고 했습니다. 내일 식장에 가져갈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분 뒤 유리문이 열리고 박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 바지에 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청첩장 몇 장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선 한서윤을 보며 잠깐 웃었습니다. 예쁘다.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옥분이 그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건 뭐니? 내일 접수대에 둘 봉투요. 서윤 씨 쪽 손님 명단하고 같이 정리하려고요. 장옥분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한서윤은 그 손동작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어머니 쪽 손님 명단이에요. 장옥분의 눈이 거울 속에서 한서윤과 마주쳤습니다. 이제 남이 아니잖니. 숨길 게 있니?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재는 두 사람 사이를 보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제가 볼게요. 네가 볼 필요 없어. 내가 정리하면 돼. 장옥분은 봉투를 접어 계산대 서랍에 넣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한서윤은 그 순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누군가의 손안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박민재는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며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한서윤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녁에 전화할게.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엇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재가 떠난 뒤 장옥부는 가게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리고 뒤쪽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서윤은 한복을 갈아입기 위해 따라 들어갔습니다. 작업실 안쪽에는 낮은 장롱과 재봉틀, 천이 가득 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나무함이었습니다. 검붉은 칠이 벗겨진 혼수함. 한서윤은 며칠 전에도 그 상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 그 상자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뚜껑 위에는 푸른 보자기가 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내일 패백 때 쓸 거다. 장옥분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패백 때요? 신부 집에서 예단을 보낼 때 쓰는 보자기야. 너희 집은 이런 걸 잘 모를 테니 내가 준비했다.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가느다란 가시가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조용히 한복 고름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작업실 문 밖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옥분이 계산대로 나갔고 한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갈아입다가 재봉틀 옆 작은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수첩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첩 겉면에 적힌 이름 하나가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박민재. 한서윤은 천천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와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복집 거래 장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장을 넘기자 내용이 달랐습니다. 빌린 돈, 갚을 날짜, 이자, 그리고 몇 군데에는 박민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정리 가능.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신부 측 전세금 확인. 한서윤은 수첩을 들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목 안쪽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연결되었습니다. 장옥분이 왜 하객 명단을 확인하려 했는지, 왜 축의금 접수를 직접 맡겠다고 했는지, 왜 신혼집 계약 서류를 자꾸 보여달라고 했는지.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옥분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한서윤의 손에 들린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한서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장옥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하라. 민재 씨 이름으로 돈을 빌리셨어요? 네가 알 일이 아니다. 제 전세금 얘기는 왜 적혀 있어요? 결혼식 축의금은 왜요? 장옥분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표정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첩 놓으라고 했다. 한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내일 결혼 못해요. 민재 씨랑 이야기할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장옥분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그런 말을 하면 네가 어떤 여자가 되는지 아니? 제가 어떤 여자가 되든 상관없어요. 거짓말 위해서 결혼할 수는 없어요. 한서윤은 수첩을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장옥분이 한 걸음 다가왔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한서윤은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민재 씨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민재 씨 인생을 어머니 마음대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 말은 장옥분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오후에 햇빛이 가게 유리창을 지나 작업실 바닥에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 빛 안에서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장옥분은 한참 동안 한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만 가거라. 한서윤은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쉽게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더 오래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첩은 가방 안쪽 지퍼에 넣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장옥분이 다시 불렀습니다. 서윤아. 한서윤이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식장 가기 전에 잠깐 들러라. 패백됐을 비녀랑 보자기를 다시 맞춰야 한다. 오늘은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 같으니 밤에 생각 좀 해보고. 저는 내 어머니한테 이 일 말하기 전에 민재 생각도 해라. 내일 식장에 하객이 몇 명인지 알지 않니?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한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한복집을 나왔습니다. 저녁 7시 30분. 한서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가방 속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친구 오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미란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동료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미란아, 나 내일 결혼 못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중에 다 말할게.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 그런데 내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너 어디야? 내가 갈게. 아니야. 일단 민재 씨 만나서 이야기할게. 그날 밤 박민재는 여러 번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 일로 늦어졌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는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옥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결혼식 전날 많이 예민한 것 같다. 네가 자꾸 받아주면 버릇된다. 민재는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아니다. 신부들이 원래 그래. 그 말에 민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늘 중요한 순간에 침묵했습니다. 밤 10시 12분. 한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저장된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박민재의 어머니였습니다. 한서윤은 한참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끊겼고 곧 다시 울렸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그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옥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윤아, 아까는 내가 말을 심하게 했다. 한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패백됐을 비녀만 다시 맞추자. 네가 가져간 수첩 이야기도 차분히 하자. 지금요? 오래 안 걸린다. 민재한테 말하기 전에 우리 둘이 먼저 풀어야 하지 않겠니? 한서윤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대구의 밤거리가 젖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민재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이 수첩을 보여주고 어머니의 빚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장옥분이 어떤 말을 할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 10시 28분, 한서윤은 오미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나 지금 어머니 한복집에 다시 가. 이 시간에? 왜? 잠깐만 이야기하재. 비녀도 다시 봐야 한대.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금방 끝날 거야. 끝나면 바로 전화할게. 오미라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괜찮아? 한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려 했습니다. 내일 내가 식장에 안 나타나면 네가 제일 먼저 나 욕할 거잖아. 그런 농담하지 마. 알았어. 끝나면 전화할게. 그것이 한서윤이 친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밤 10시 47분. 한서윤은 옥분 한복 앞에 도착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한복집 안쪽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안에서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장옥분이 안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너라. 가게 안에는 낮보다 더 짙은 향 냄새가 났습니다. 계산대 위에는 은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푸른 보자기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작업실 안쪽에는 붉은 신부 한복이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문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만 하고 갈게요. 장옥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야기만 하자. 그녀는 한서윤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첩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뒤쪽 작은 방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비녀가 내 머리에 맞는지 한 번만 보자. 내일 사진에 남을 건데 마지막까지 흐트러지면 안 되잖니. 한서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게 밖 골목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한 대가 짧게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자 한복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리문 안쪽 잠금 장치가 딸깍 하고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서윤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업실 안쪽 작은 방에는 나무 의자 하나와 낮은 거울, 그리고 향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향로에서는 연기가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한복 치마가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 짝의 붉은 꽃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옥분이 은빈녀를 손에 들었습니다. 앉아라. 한서윤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장옥분이 자신의 뒤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서윤은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 방에는 화해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준비해둔 곳이었습니다. 밤 11시 3분, 오미라는 다시 한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오래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0분 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곧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시각 옥분 한복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는 작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짐칸에는 낡은 나무함 하나가 실려 있었고 그 위에는 푸른 보자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식장에는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박민재는 검은 예복을 입고 대기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장옥부는 흰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단정했습니다. 신부 대기실만 비어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어머니는 계속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친구 오미라는 어젯밤 마지막 통화를 떠올리며 식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윤이가 어젯밤에 어머니 한복집 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장옥부는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서윤이는 어제 일찍 갔다. 그 한마디가 그날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앞으로 6년 동안 한서윤이라는 이름 위에 아주 무겁게 덮이게 됩니다. 2001년 10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20분. 대구의 한 예식장 2층 신부 대기실에는 흰 조명이 너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는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의자 위에는 아무도 입지 않은 흰 드레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드레스 끝자락은 바닥에 닿아 있었고 그 옆에는 신부가 신어야 할 하얀 구두 한 켤레가 상자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방에 있어야 할 한서윤은 없었습니다. 문 밖 복도에서는 하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축의금 봉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식순표를 나눠주고 있었고 신랑 측 친척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혼식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신부만 빠져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붙잡고
계속 같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은 길게 이어지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은 점점 하얗게 말라갔습니다. 서윤아, 전화 좀 받아. 엄마야. 어디니? 음성 사서함에 남기는 목소리는 처음에는 차분했습니다. 두 번째는 떨렸고 세 번째는 거의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오미라는 어젯밤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나 지금 어머니 한복집에 다시 가.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오미라는 신부 대기실 문 밖으로 나가 신랑 박민재를 찾았습니다. 박민재는 예복 차림으로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재씨, 어젯밤에 서윤이랑 통화했어요. 박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번 걸었는데 안 받았어요. 아침에도 안 받고요. 서윤이가 어젯밤에 어머니 한복집에 갔다고 했어요. 그 말에 박민재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어머니가 있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장옥부는 로비 한쪽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흰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진주 장식이 꽂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상황인데도 그녀의 옷차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오미란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어젯밤에 어머니 한복집에 간다고 했어요. 장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뒤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무슨 소리니? 서윤이는 어제 저녁에 한복 보고 일찍 갔다. 아니요. 밤에 다시 간다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비녀랑 보자기 다시 봐야 한다고. 그런 일 없었다. 장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식 전부터 마음이 많이 흔들려 있었어. 어제도 이상한 말을 하더구나. 결혼을 못하겠다고. 한서윤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서윤이가요. 장옥부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눈가를 손수건으로 눌렀습니다.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수건은 마치 눈물을 닦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돈어른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어제 서윤이가 많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재하고도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닌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서윤의 어머니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장옥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신부가 사라졌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 한마디가 로비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길에서 쓰러진 것은 아닌지,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은 아닌지. 그러나 장옥분의 말이 떨어진 뒤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걱정은 의심으로 바뀌었고 의심은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일도 있다더라. 신랑 집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신부 대기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드레스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없는데 한서윤에 대한 말들만 그 방 안으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5분 결혼식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예식장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예식이 연기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비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장옥부는 박민재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재 불쌍해서 어떡하니? 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부 대기실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그의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소나기는 위로라기보다 붙잡음에 가까웠습니다. 오후 1시 30분, 한서윤의 어머니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처음에는 차분하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름, 나이, 마지막 통화, 마지막 목격 장소, 휴대전화 번호, 옷차림. 그러나 결혼식 당일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혹시 결혼을 앞두고 다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가출 가능성은요? 가출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일 결혼식인데요. 아니, 오늘 결혼식인데요. 우리 딸이 드레스를 두고 엄마를 두고 말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닙니다. 그때 경찰서로 박민재와 장옥분이 들어왔습니다. 장옥분은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경찰에게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한복집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흰색이었고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한서윤의 어머니가 그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서윤이 글씨가 아니에요. 장곡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오미란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어젯밤에 분명히 한복집에 간다고 했어요. 이 편지가 언제 발견됐다는 거예요? 장옥부는 오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슬펐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젊은 사람이 친구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없는 말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오미란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말을 모두 적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나온 뒤 수사의 방향은 조심스럽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납치나 사고가 아니라 결혼 부담으로 인한 자발적 잠적. 당시 경찰에게 그것은 더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밤 9시, 옥분한복은 문을 닫았습니다. 장옥부는 가게 안쪽 작업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낮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부가 왔는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인지, 어젯밤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 그녀는 모두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녁에 갔습니다. 그 뒤는 모릅니다. 작업실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한복집 바닥에는 늘 실밥과 먼지가 조금씩 남아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작업실 안쪽 작은 방은 물걸레질을 막 끝낸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향로에는 새 향이 꽂혀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바닥에 다른 냄새를 덮고 있었습니다. 장옥부는 낮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붉은 한복이 없었습니다. 푸른 보자기도 없었습니다. 은비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문을 닫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낮에 하객들 앞에서 울던 사람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은 더 빨리 퍼졌습니다. 한서윤이 결혼식 전날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만나던 남자가 있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박민재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러 결혼식 당일 망신을 주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확인한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사람들의 입에 오른 말은 사실보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한서윤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속삭였고 누군가는 대놓고 물었습니다. 딸한테 연락 없어요? 정말 몰라요? 혹시 돈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매일 경찰서에 갔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딸은 도망간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한복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걸 조사해 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한복집에는 특별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장옥부는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박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친구 오미란의 증언은 통화 내용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한서윤이 그날 밤 한복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예식장 근처에서 수선 일을 하던 한 여자가 밤늦게 옥분한복 앞을 지나가다 작은 트럭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나무함 같은 것이 실려 있었고 그 위에는 푸른 천이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수사 기록의 한쪽에 짧게 적힌 뒤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혼수품일 수도 있음. 그 한 줄로 끝났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한서윤의 휴대전화는 끝내 켜지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시신도 뚜렷한 범죄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제에 가까워졌습니다. 박민재는 몇 달 뒤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는 한동안 술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오래 들은 말은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너를 버린 거야. 장옥부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잊어라. 너를 결혼식장에 세워놓고 도망간 여자를 왜 아직도 생각하니?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며 박민재의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서윤이 그랬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직접 물어보고 싶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말이 쌓이고 어머니의 눈물이 반복되자 그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서윤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딸의 방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결혼식 전날 서윤이 두고 간 머리핀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신혼여행에 가져가려던 옷들이 접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는 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안내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끊지 못했습니다. 혹시 언젠가 한번 딸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그 한마디를 기다리며 1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이 지나갔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경찰서 담당자는 바뀌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사건 파일은 다른 미제 사건들 사이로 밀려났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사람들은 거의 잊었습니다. 동네에서 한서윤의 이름을 꺼내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장옥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더 조용해졌습니다. 옥분한복은 여전히 영업을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차를 내왔고 신부 한복 고름을 직접 매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신부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친정 생각은 줄여야지. 시댁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신부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말을 하는 여자의 손이 6년 전 푸른 보자기를 묶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구 어느 오래된 예식장의 패백실 바닥 아래 한서윤이 아직도 결혼식 날짜가 새겨진 반지를 낀 채 누워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망간 신부라는 거짓말이 오래될수록 진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썩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2007년 봄, 목화 예식장의 철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07년 4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대구 중부경찰서 조사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증거 사진들이 한 장씩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목화 예식장 패백실 바닥 아래에서 발견된 나무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 안에 들어있던 푸른 보자기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자였습니다. SY Hearts MJ 2001.ing 1. 강태식 형사는 사진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옥분한복 작업실을 찍은 6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 직후 경찰이 형식적으로 확인만 하고 지나갔던 그곳. 낮은 장롱, 재봉틀, 천더미, 향로, 그리고 바닥이 지나치게 깨끗했던 작은 방. 그 사진을 다시 보는 강 형사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방 문틀 아래쪽. 사진 가장자리에 거의 잘려나가듯 찍힌 그곳에 아주 희미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래된 한복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흠집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서윤의 유골이 폐백실 바닥 아래에서 발견된 뒤 그 작은 자국 하나도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한복집이었어. 그날 오후 경찰은 장옥분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6년 전 결혼식장에서 흰 한복을 입고 울던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조금 더 늘어 있었고 입술선은 더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사실 의자에 앉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 아닙니까? 그 아이가 불쌍하게 된 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강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함 사진을 그녀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 함 기억하십니까? 장옥부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짧게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복집을 오래 했습니다. 저런 함은 많이 봤습니다. 목화 예식장 폐백실 바닥 밑에서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안에 한서윤 씨가 있었습니다. 장옥부는 손가락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톱은 짧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작은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범인을 꼭 잡아야겠지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강 형사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6해 전 자기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가 예식장 바닥 밑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기억부터 무너집니다. 그러나 장옥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상황에 맞는 표정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두 번째 사진을 올렸습니다. 푸른 보자기. 이 보자기 옥분 한복에서 쓰던 물건과 같은 천입니다. 장옥분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전통 보자기는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 형사는 서류 봉투에서 오래된 장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2001년 옥분 한복에서 압수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폐업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거래 장부였습니다. 한복집은 2005년에 문을 닫았고 장부 일부는 건물주 창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옥분의 글씨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2001년 10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푸른 보자기 1장, 은비녀 수선, 폐백함 운반. 강 형사가 손가락으로 마지막 줄을 짚었습니다. 폐백함 운반.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장옥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일입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한복집 일이 많았습니다. 강 형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목화 예식장 전 직원의 진술서였습니다. 6년 전 결혼식이 취소된 지 며칠 뒤 장옥분이 예식장 뒤쪽 출입문으로 들어와 오래된 폐백실에 혼수함 하나를 맡기고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직원은 그것을 예식 도구인 줄 알았고 며칠 뒤 폐백실 바닥 공사가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씨가 있었습니다. 폐백실 보수, 4글자. 필체 감정 결과 옥분 한복 장부의 글씨와 같은 사람의 글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장옥부는 진술서를 보고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 빛이 그녀의 뺨 위로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강 형사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장옥분 씨, 한서윤 씨는 결혼식 전날 밤 당신의 한복집에 갔습니다.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6년 동안 그 말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보자기, 함, 비녀, 장부, 영수증 모두 당신 주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장옥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짧고 비웃음이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물건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 한마디에 조사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빈녀였습니다. 비녀 끝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뒤쪽에는 아주 가느다란 흠집이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어머니가 직접 골라준 물건이었습니다. 이 비녀는 한서윤 씨 어머니가 딸에게 준 겁니다. 결혼식 날 패백대 꽂으라고요. 장옥분의 눈이 그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강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강 형사의 머릿속에는 6년 전 놓쳤던 장면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발견한 빚 장부, 결혼식 축의금, 신부 측 전세금, 박민재의 이름으로 된 채무, 그리고 결혼식 전날 한서윤이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친구에게 했던 말. 장옥분에게 한서윤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장옥분이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민재의 이름으로 빌린 돈, 무너져가던 한복집, 결혼식 축의금을 이용해 빚을 정리하려던 계획, 신부의 전세금을 손에 넣으려던 계산, 그리고 무엇보다 박민재를 자기 곁에서 떼어낼 수 있는 여자. 그 모든 것이 한서윤이라는 이름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2001년 10월 20일 밤, 장옥분은 한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사과처럼 들렸고 화해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가 아니라 호출이었습니다. 옥분 한복의 유리문은 밤 10시 47분에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한서윤이 들어왔고 곧 다시 잠겼습니다. 가게 안에는 평소보다 진한 향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작업실 안쪽 작은 방에는 붉은 신부 한복이 걸려 있었고 낮은 거울 앞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향로에서는 연기가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장옥분은 은비녀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일 사진에 남을 건데 마지막까지 흐트러지면 안 되잖니. 한서윤은 그 말을 믿고 앉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화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민재에게 장부를 보여주고 이 결혼을 멈추든 다시 생각하든 자기 입으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장옥분이 그녀의 뒤에 섰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를 아니? 한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싸우고 있어. 장옥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같은 애들은 착한 얼굴로 남의 집을 무너뜨린다. 민재를 빼앗고 내 돈을 들여다보고 내 집안일을 밖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하지. 그건 어머니가 잘못하신 일이잖아요. 그 말이 끝난 뒤 방 안에서 향 연기가 한 번 흔들렸습니다. 장옥분은 한서윤의 머리 가까이 은빈녀를 가져갔다가 멈췄습니다. 잘못. 그녀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내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서윤의 목소리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방 문틀 아래쪽에 긁힌 자국, 바닥 틈에 스며든 아주 작은 흔적, 그리고 6년 뒤 패백실 아래에서 나온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그 밤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결국 상상을 요구했습니다. 한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을 것입니다. 가방을 잡았을 것입니다. 수첩을 돌려달라는 장옥분의 손을 밀어냈을 것입니다.
작은 방 안의 향은 점점 짙어졌고 문은 안쪽에서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한복집 유리문에는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한서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려 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끝나면 전화할게 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진 뒤 옥분한복 뒤쪽 문으로 작은 트럭 하나가 나왔습니다. 짐칸에는 낡은 나무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푸른 보자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장옥분의 얼굴은 어두운 골목 불빛 아래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화의 식장은 그 무렵 이미 폐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층 폐백실은 더 이상 자주 쓰이지 않았습니다. 장옥분은 오래전부터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납품했고 폐백 의상을 빌려주었고 직원들과도 얼굴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무함을 그곳에 숨긴 이유는 이상할 만큼 분명했습니다. 멀리 버리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물속에 던지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산에 묻으면 누군가 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의 폐백실 아래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곳, 신랑과 신부의 가족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는 곳,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절을 올리는 바로 그곳. 그런 장소 아래에 신부가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습니다. 장옥분에게 그것은 뒤틀린 의식이었습니다. 한서윤이 살아서 박씨집 며느리가 되는 것을 막고 죽어서도 폐백실 아래에 묶어두는 일. 그녀는 한서윤을 세상에서 지운 뒤에도 마지막 자리만큼은 자기 방식대로 정했습니다. 2007년 조사실에서 강 형사는 그 모든 조각을 장옥분 앞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사진, 장부, 영수증, 증언, 은빈녀. 장옥분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사진 속 은빈녀를 손끝으로 아주 살짝 밀었습니다. 마치 먼지가 묻은 물건을 치우는 것처럼.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우리 민재는 괜찮았을 겁니다. 강 형사는 펜을 멈췄습니다. 장옥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주 오래된 원망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실상 자백의 시작이었습니다. 6년 동안 도망간 신부로 불렸던 한서윤은 그 순간 처음으로 사건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들고 사라진 것도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전날 밤 시어머니가 만든 마지막 의식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결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워버리기 위한 어둡고 뒤틀린 장례였습니다. 2007년 4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실의 흰 조명 아래 작은 은비녀 하나가 투명한 받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녀는 오래된 흙과 먼지, 그리고 보자기 섬유 조각 사이에서 꺼내진 뒤 조심스럽게 닦인 상태였습니다. 꽃집 모양의 장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은빛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것을 검게 눌러놓았습니다. 감정관이 확대경을 비녀 끝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꽃문의 뒷면에 아주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생활 흠집처럼 보였지만 같은 방향으로 3번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손으로 움켜쥐었거나 단단한 바닥 위에서 밀려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강태식 형사는 유리창 너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녀 하나가 6년 전의 밤을 다시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오래된 실종자 명단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사라진 여자, 명확한 범죄 흔적 없이 사라진 사람, 가족만 끝까지 납치라고 주장했고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도망이라고 믿게 된 이름.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뼈로, 손가락에 낀 반지로, 머리에 꽂았을 은비녀로, 그리고 푸른 보자기 안에 남은 아주 작은 실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전, 경찰은 한서윤의 어머니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는 경찰서 민원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6년 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졌고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강 형사는 증거 봉투에 담긴 은비녀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처음에는 비닐봉투 너머의 물건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손이 입가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사준 겁니다. 강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비닐봉투에 닿기 직전 손을 멈췄습니다. 마치 그것을 만지면 6년 동안 겨우 버텨온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이가 패백 때 꽂겠다고 했어요. 너무 비싼 건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골라준 거라 제일 예쁘다고.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조사실 밖 복도의 발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강 형사는 그 모습을 보며 6년 전의 신고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딸은 도망갈 아이가 아닙니다. 그 문장은 기록지 한쪽에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충분히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그 말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은 오래된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미란이었습니다. 당시 한서윤의 친구이자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어린이집에서 원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찾아갔을 때 오미라는 아이들의 낮잠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교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 그녀는 곧바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이 일인가요? 6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이름을 바로 꺼냈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았습니다. 오미라는 의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교실 벽에 한 손을 짚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고 그 사이에서 그녀의 숨소리만 불규칙하게 들렸습니다. 어디서요? 목화 예식장 패백실 바닥 밑입니다. 오미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다는 것과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같이 갔어야 했어요. 강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경찰이 대답할 수 있는 종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미라는 다시 당시 통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밤 10시 28분 한서윤이 전화를 걸어왔고 시어머니 한복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비녀와 보자기를 다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나면 바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물었습니다. 그때 장옥분 씨가 그 말을 부인했을 때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오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너무 빨랐어요. 무슨 뜻입니까? 보통은 놀라야 하잖아요. 결혼식 전날 밤 신부가 자기 가게에 왔다고 친구가 말하면 적어도 정말이냐고 묻거나 언제쯤이냐고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장옥분 씨는 바로 아니라고 했어요. 마치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 말은 6년 전에는 감정적인 주장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의 속도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목화 예식장의 전 직원 이명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식장이 문을 닫은 뒤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래전 패백실에 대해 묻자 그녀는
처음에는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푸른 보자기, 나무함, 결혼식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주머니요? 장옥분 씨 말입니까? 네. 한복집 하던 분, 그분이 예식장 뒤문으로 온 적 있어요. 결혼식 취소되고 며칠 안 됐을 때였어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혼수함 같은 걸요. 꽤 무거워 보였어요. 혼자 들기 힘들어해서 주방 쪽 남자 직원이 잠깐 도와줬던 것 같아요. 강 형사는 펜을 멈췄습니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폐백실 쪽이요. 그때 그 방을 거의 안 썼거든요. 손님도 줄고 예식장도 곧 정리한다는 말이 있었고요. 왜 맡긴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명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폐백 물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져간다고요. 그런데 그 뒤로 바닥 공사도 했고 예식장도 정신없어서. 그녀는 말을 흐렸습니다. 강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바닥 공사는 누가 요청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한복집 아주머니가 폐백실단이 삐걱거린다고 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신부들이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안전이라는 말, 그 말로 바닥은 뜯겼고 다시 덮였습니다. 그 아래에 한 사람이 들어간 뒤였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오래된 영수증에서 나왔습니다. 목화 예식장이 문을 닫을 때 회계 서류 일부가 근처 창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서 2001년 10월 말에 작은 영수증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폐백실 마루보수비, 현금 지급, 이름 없음. 그러나 영수증 뒷면에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옥분한복에서 정산. 그 글씨가 나오자 수사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2007년 4월 21일 토요일 밤, 강태식 형사는 장옥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녹음기가 놓였고 책상 위에는 차가운 물 한 컵이 있었습니다. 장옥분은 물컵을 한 번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 장씩 올렸습니다. 첫 번째, 폐백실 바닥 아래의 나무함. 두 번째, 푸른 보자기. 세 번째, 은비녀. 네 번째, 목화 예식장 전 직원의 진술서. 다섯 번째, 폐백실 마루 보수 영수증. 여섯 번째, 옥분한복 장부. 장옥분은 처음 5장까지는 침묵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부가 올라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눈을 깜박이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장부에는 빚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재의 이름으로 빌린 돈, 이자 날짜, 결혼식 축의금, 신부 측 전세금. 강 형사는 물었습니다. 한서윤 씨가 이 장부를 봤습니까? 장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까? 침묵. 박민재 씨에게 말하겠다고 했습니까? 이번에도 침묵. 강 형사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서윤의 어머니가 경찰에 제출했던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한복을 맞추기 위해 옥분한복 거울 앞에 선 한서윤의 모습이었습니다. 붉은 치마를 입고 아직 은비녀를 꽂지 않은 머리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강 형사는 그 사진을 장옥분 앞에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장옥분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한서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아래쪽 붉은 치마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를 흔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강 형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흔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아이가 온 뒤로 민재가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장옥분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조사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다른 형사도 펜을 멈췄습니다. 부인의 문장이 과거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른 데서, 아니 돼서, 기억나지 않는 데서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로. 강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옥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울렸고 녹음기 작은 불빛이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가 장부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셨습니까? 말로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밤 10시 넘어서요? 장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복집 문을 잠그고 향을 피우고 작은 방으로 데려간 뒤에도 말로 하면 될 줄 알았습니까?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그 애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장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재를 묶어두는 거라고. 그녀는 그 말을 다시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참기 힘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애가 뭘 안다고. 그 목소리 안에는 6년 동안 마르지 않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죄책감보다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후회보다 모욕감이 먼저였습니다. 강 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뒤 한서윤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옥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1분, 2분, 3분. 조사실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일정하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사람 한 명의 마지막을 그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강 형사는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조사실 안에 있던 모두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장옥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말은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고 어떤 부분은 빠졌고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자세했습니다. 그녀는 한서윤이 쓰러진 뒤 어떻게 되었는지,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는지, 붉은 한복과 비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나무함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푸른 보자기로 왜 감쌌는지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목화 예식장을 선택한 이유도 말했습니다. 거긴 곧 문 닫을 곳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패백실이었습니까? 장옥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애가 며느리로 앉을 자리였으니까요. 그 순간 조사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은폐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장옥부는 처음부터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살아서 앉을 패백 자리 아래에 죽은 한서윤을 숨겼습니다. 그것은 증오였고 소유욕이었고 자기 방식으로 며느리의 자리를 지워버리는 뒤틀린 의식이었습니다. 자백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난 뒤 강 형사는 한서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따님은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믿으셨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제야 수화기 너머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울지 못했고,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할 때도 무너지지 않으려 울지 못했고, 딸을 믿는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끝내 삼켰던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구 중북경찰서 조사실 책상 위에는 은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신부의 머리에 꽂히기 위해 준비되었던 물건, 한때 패백상 앞에서 빛났어야 할 물건, 6년 동안 어두운 바닥 밑에서 한서윤과 함께 있었던 물건, 그리고 마침내 한서윤 대신 진실을 말한 물건. 은비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작은 은빛 하나가 6년 동안 한 여자의 이름을 짓누르고 있던 거짓말을 모두 찢어냈습니다. 2007년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32호 법정 앞 복대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벽 한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방청을 신청한 시민들은 작은 종이를 손에 쥔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6년 전 한서윤의 결혼식에 갔던 하객도 있었고 옥분 한복에서 한복을 맞춘 적이 있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다뤄질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결혼식 전날 사라진 신부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붙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폐백실 밑에 묻은 사건. 오전 10시 17분 피고인 장옥분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쪽으로 시선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한서윤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작은 천 주머니 하나를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빈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증거 절차를 마친 뒤 돌려준 물건이었습니다. 6년 동안 딸과 함께 어둠 속에 있던 물건, 이제 어머니의 손 안으로 돌아온 유일한 신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 옆자리에는 박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늦게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결혼식 날 입었던 양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6년 전 신부 대기실 앞에서 창백하게 서 있던 남자. 몇 달 뒤 술에 기대어 한서윤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남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 일을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서윤의 어머니 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했고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첫 문장부터 법정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장옥부는 2001년 10월 20일 밤 피해자 한서윤을 자신의 한복집으로 불러들인 뒤 피해자의 결혼 취소 의사와 채무 장부 공개 가능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혼수함에 넣어 목화 예식장 폐백실 바닥 아래에 은닉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도주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청석 어딘가에서 낮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미 기사로 읽은 내용이었지만 법정에서 다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활자로 보던 사건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제야 그 밤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는지 실감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폐백실 바닥 밑에서 발견된 나무함, 푸른 보자기, 은비녀, 반지 안쪽의 글자, 옥분 한복 장부, 목화 예식장 폐백실 보수 영수증, 오밀안의 마지막 통화 진술, 그리고 장옥분의 자백 일부. 검사가 은비녀 사진을 화면에 띄웠을 때 한서윤의 어머니는 무릎 위 천 주머니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너무 많이 떨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증인석에 오밀안이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2001년 10월 20일 밤의 마지막 통화를 증언했습니다.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한복집에 잠깐 들른다고, 비녀랑 보자기를 다시 봐야 한다고, 끝나면 바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뒤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오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피고인석 쪽을 보았습니다. 장옥부는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6년 동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 왜 더 세게 말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압니다. 서윤이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서윤이는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말에 방청석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다음 증인은 목화 예식장의 전 직원 이명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옥분이 나무함을 예식장 뒷문으로 가져왔던 일을 증언했습니다. 오래되어 흐릿한 기억이었지만 몇 가지는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푸른 천, 무거워 보이던 함, 그리고 폐백실 쪽으로 향하던 장옥분의 뒷모습. 변호인은 기억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6년 전 일이며 증인은 당시 그 함 안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영수증과 장부, 필적 감정, 장옥분의 자백 일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나의 기억은 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 박민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하는 그 순간 가장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가장 늦게 진실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한서윤 씨가 결혼식 전날 불안해하거나 결혼을 취소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박민재는 마른 입술을 한번 움직였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는 들었습니까? 네.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민재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윤이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를 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사라진 뒤에는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잠시 침묵한 뒤 물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까? 박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증인석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믿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한서윤의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한서윤에게인지 한서윤의 어머니에게인지 아니면 6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자신에게인지. 그러나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한서윤의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과보다 딸이었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장옥분은 처음으로 길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착한 아이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그 아이가 민재를 데려가면 저는 혼자가 됩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장옥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신의 빚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결혼식 축의금과 신부 측 전세금을 빚 갚는데 쓰려던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장옥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집안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집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없앴습니까? 그 말에 법정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장옥분은 검사를 노려보았습니다.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누군가 얕게 탄식했습니다. 한서윤의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년 전 딸이 사라진 뒤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도망간 신부, 배신한 여자, 결혼식 당일 집안을 망신시킨 사람. 그 모든 말의 시작점이 바로 저 여자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선명해졌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은 피해자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죽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를 도망간 신부로 만들었고 유족에게 6년 동안 거짓된 수치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을 사랑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을 지배하려 한 폭력이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불러들였고 범행 후 시신을 장기간 발견되기 어려운 장소에 은닉하였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도주한 것처럼 가장의 수사를 혼선에 빠뜨렸다. 또한 유족은 6년 동안 피해자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다. 장옥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정면만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장옥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민재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장옥부는 처음으로 아들 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박민재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어머니의 시선 안에서 살아온 남자가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한서윤의 어머니는 법원 계단 아래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따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천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은비녀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딸은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하나를 세상이 알아주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한서윤의 장례가 다시 치러졌습니다. 6년 전에는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장례식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한서윤은 27살 그대로였습니다. 붉은 한복을 입기 전 평범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영정 앞에 은빈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붉은 꽃신 한 켤레를 놓았습니다. 한 짝은 폐백실 바닥 밑에서 발견된 것이었고 다른 한 짝은 어머니가 새로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제 같이 가자.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민재는 장례식장 문 밖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서윤의 어머니는 그를 불러들이지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밖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뒤 조용히 흰 국화 한 송이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목화 예식장은 결국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폐백실이 있던 2층도 신부 대기실도 오래된 계단도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몇 년 뒤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유리창이 넓고 1층에는 커피숍이 들어온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더 이상 옛 예식장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그 장소는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뜯겨나간 마룻장, 어두운 바닥 밑 공간, 푸른 보자기, 은비녀, 그리고 패백상 아래에서 6년을 기다린 한 신부. 사건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오래도록 물었습니다. 장옥부는 왜 그곳을 선택했는가? 왜 하필 패백실이었는가? 단순히 숨기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인가? 아니면 끝까지 한서윤의 자리를 자기 방식으로 정하고 싶었던 것인가? 답은 법정에서도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서윤은 결혼식장으로 오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바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낡은 폐백실의 마룻장이 뜯기는 순간에야 세상은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서윤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도망간 신부라는 말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진실을 말하려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폐백실 바닥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한 사람의 유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6년 동안 덮여있던 거짓말이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었고 며느리라는 자리를 끝내 허락하지 않으려 했던
한 시어머니의 추악한 얼굴이었습니다. 은비녀는 이제 한서윤의 어머니 집 작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면 꺼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10월 21일이 되면 어머니는 그 비녀를 조용히 꺼내 닦았습니다. 딸이 결혼식을 올렸어야 했던 날, 그리고 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 날, 비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은빛은 매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